자, 오늘 이코노클립에서 다룰 뉴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자기 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2년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2조 4천억 원짜리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금감원한테 제동이 걸렸고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를 들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자동차 담보대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은행이나 캐피털 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 받는 것처럼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2비우리캐피탈 이렇게 국내 5대 캐피털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잔액을 합치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8,07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인데요. 역대 최대치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숫자가 2023년 말에는 얼마였냐? 1조 1,194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2.5배로 뛴 거예요. 150% 넘게 증가한 겁니다. 캐피털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 전체 자동차 담보대출 잔액도 2조 3천억 원이에요. 캐피털사 2조 8천억에 저축은행 2조 3천억을 합치면 5조 원을 훌쩍 넘기는 거죠. 여기에 P2P 금융이나 소규모 대부업체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 담보 대출이 늘었을까요?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2024년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잖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은행에서 안 되면 이금융권으로 가고 이금융권에서도 막히면 어디로 가냐?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집 다음으로 가치가 큰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쪽으로 몰리게 된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정규 대출 통로를 막으니까 비정규 통로로 수요가 쏠리는 거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30대와 40대의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차담보대출 약정액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2025년 1월 29.5%에서 올해 1월 32.8%로 3%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왜 30대가 특히 몰리냐? 30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는 있지만 아직 부동산 같은 큰 자산은 마련하지 못한 세대가 많거든요. 급한 돈이 필요한데 신용대출은 한도가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없으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문제는 이 대출의 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기준 자동차 담보 대출 금리가 최저 13.62%에서 최고 19.9%까지 올라갑니다. 3월 평균 금리가 16.65%였어요. 1금융권 은행 대출 금리가 보통 3에서 5%대인 걸 생각하면 서너 배 이상 비싼 거죠. 캐피털사도 연사에서 6%대의 신차 할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고차 담보대출은 10%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가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면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그러니까 P2P 금융에도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했거든요. 이러면 또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규제를 강화하면 더 높은 금리, 더 나쁜 조건의 대출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뿐인 거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금융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상증자가 뭔지 아셔야 하는데요. 유상증자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걸 말합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릴 테니 돈을 더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한화솔루션이 얼마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냐면 총 2조 3,976억 원입니다. 거의 2조 4천억 원이에요. 신주가 7,200만 주 발행되니까 기존 주식 대비 41.9%의 희석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약 42%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 유상증자는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에 정역 발표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총회가 끝나자마자 2조 4천억 유증합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기습 유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발표 전날인 25일 종가가 45,000원이었는데 26일 하루 만에 18.22%가 빠졌습니다. 다음 날 27일에도 3.12% 추가 하락했어요. 이틀 만에 20% 넘게 주가가 빠진 거죠.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자산의 5분의 1을 잃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했을까요?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총 2조 4천억 원 중에서 1조 4,899억 원, 그러니까 62%가 채무 상환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약 9천억 원만이 신기술 개발이나 미래 투자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한화솔루션의 2025년도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4,139억 원이었고 당기순 손실이 1,486억 원이었습니다. 2년 연속 적자인 상태에서 회사가 빚진 걸 주주한테 떠넘기는 모양새인 거죠. 여기에 더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차입금 급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거버넌스 포럼 같은 기관에서는 한화솔루션 차입금 급증은 김동관 부회장 탓이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진의 실패 비용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약 4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사회이사 전원도 유증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주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감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제출을 요구했어요. 유상증자 이유, 증자 시점 및 자금 사용 목적, 증자 전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효력 발생 예정이었던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됐고 청약 일정 등 전체 발행 절차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화솔루션 쪽에서는 정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건 한화그룹 전체로 보면 더 큰 문제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비슷하게 제동이 걸렸거든요. 한화그룹의 잇따른 대규모 유증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례가 한국 자본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거버넌스,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죠.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를 들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어요. 사실 현대차의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려면 좀 아픈 과거부터 짚어야 합니다. 현대차는 한때 중국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BYD, 니오, 샤오펑 같은 중국 로컬 전기차 브랜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현대 모터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이오닉 브랜드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자리에서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비너스 콘셉트, 또 하나는 어스 콘셉트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름 짓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아이오닉 6처럼 숫자를 쓰는 대신에 행성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국 고객의 삶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공전한다는 의미에서 행성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네이밍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중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인 모멘타와 협업해서 현지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넣겠다는 겁니다. 중국 도로 환경에 맞춘 자율주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국은 도로 체계나 운전 문화가 한국이나 미국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중국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주목할 만한 건 EREV 기술의 도입입니다. EREV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는 전기로 달리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면 작은 엔진이 발정이 역할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순수 전기차의 주행거리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전기차의 장점은 유지하는 기술이죠. 현대차가 EREV를 중국에 처음 도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만 해도 1200km가 넘는데 충전 인프라가 도시 중심에는 잘 되어 있지만 도시 간 이동에서는 아직 부족한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EREV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리오토 같은 브랜드가 EREV로 큰 성공을 거뒀고요. 현대차는 4월 말에 열리는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과 상품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EV 판매 서비스 혁신 방안도 발표한다고 해요. 솔직히 현대차의 중국 재진출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BYD가 연간 400만 대 이상을 찍고 있고 테슬라 중국 공장도 풀가동 중이고 샤오미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니까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이라는 강력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들고 현지 맞춤형 기술과 디자인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은 나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올해 하반기 양산 모델이 나온 이후에 판가름 나겠죠.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은 규제 사이에서 자동차라는 자산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고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 하고 자동차 업체는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지,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되는지, 새로운 시장에서의 전략이 현실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코노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